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기사 하나가 나의 하루를 무겁고 칙칙하게 짓누릅니다. 오늘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 해야겠어요. SK하이닉스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평균 금액이 7억 원 정도가 된다는 기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7억을 누구는 성과급으로 한 번에 받았다는 소식에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네요. 반대로 내 계좌는 오늘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심지어 나는 성과급이라는 단어조차 해당되지 않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사는 우리만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이고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묘한 박탈감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에 아주 정교한 시그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돈의 구조와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채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지만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주식시장은 다시 뜨거운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 강국이고 수출 지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자꾸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숫자로 찍히는 7억이라는 성과급은 사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진 심각한 오류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겠지만 대다수 우리에게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 돈이 많아지며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고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버는 내 1년치 연봉이 누군가의 보너스보다 훨씬 작다는 걸 확인했을 때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운이 없어서 혹은 공부를 남들보다 못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커다란 설계자가 돈의 방향을 강제로 바꾸어 놓은 걸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세상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자산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저 멀리서 슈퍼카를 타고 달아나는 돈의 속도를 맨몸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7억을 받은 직원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이토록 하찮게 만들었는지 그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1997년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집안에 있던 금을 모으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의 박탈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숫자로 증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2,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뛰었는데 우리 월급은 물가 상승률조차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삼겹살 한 팩을 사기 망설여지는 그 물가 뒤에는 사실 화폐 가치의 폭락이 숨어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의 7억 성과급은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자들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들이 빚을 못 갚아서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기업들은 수조 원씩 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가계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융협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 주요국 중 당당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은 기업으로 흐르고 빚은 여러분의 아파트 대출로 쌓이는 구조인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일까요? 여기서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경기는 안 좋다는데 왜 특정 업종은 돈이 넘쳐나고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한 번에 받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못하고 시스템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 벽을 넘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인 셈이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노동의 가치를 일부러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지적 반전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박탈감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현금의 유통기한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과급 7억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화폐가 자산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시간을 자산가들의 자산으로 강제로 이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7억 성과급 기사를 보며 우리가 허탈해하는 동안 설계자들은 그 돈이 시장에 풀려 집값을 올리는데 사용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에 목숨을 거는지 그 연결고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산의 속도가 노동의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면 결국 통제구조와 시스템이 터져버리거든요. 정부는 이 붕괴를 막으려 하지만 시스템의 관성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1997년보다 더 정교한 부채의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종이돈이라는 데이터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박탈감에 빠져 있는 동안 조용히 다음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판을 흔드는 설계자들의 의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성과급 7억이라는 숫자는 노동을 시스템에서 밀어내려는 정교한 신호탄이거든요. 왜 기업은 거액을 주면서도 공장의 무인화에는 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까요? 그게 바로 노동의 중단을 준비하는 설계자들의 진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들은 인간의 노동력보다 기술과 자본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억 성과급은 전환기에 남겨진 마지막 노동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기계 시스템과 무인화 운영 체계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자면서 왜 기업에게는 역대급 지원을 해줄까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기업은 기술 패권을 쥐고 부채 리스크는 개인들이 나눠 갖게 만드는 구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내 자산이 시스템에 종속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시스템 클릭 한 번의 가치가 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설계자들이 에너지와 데이터를 독점하며 새로운 지배력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는 7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진짜 권력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급 잔치는 비단 한 회사의 일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평균 7억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과거 연봉의 50%에 달하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꾸준히 지급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1인당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경력금과 성과급을 쏟아내고 있죠. 금융권은 또 어떤가요?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본급의 300%에서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기업 직장인들이 한 해에 받는 성과급만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을 상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번 생에 틀렸다는 절망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시스템이 파놓은 박탈감이라는 함정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과급이 없다고 해서 혹은 지금 당장 수중에 큰돈이 없다고 해서 부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완벽한 자산관리와 부의 증식 전략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설계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급이 없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의 요새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먼저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통제 가능한 지출부터 장악합니다. 자산관리의 시작은 버는 돈이 아니라 남는 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를 10%만 줄여도 그것은 연 수익률 10%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확보된 여유 자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닌 시스템의 리스크를 방어할 종잣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종이 돈이 아닌 생산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은 설계자들이 파놓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성과급을 받는 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자마자 핵심 입지의 부동산, 글로벌 기술 패권을 쥔 우량주 혹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현금을 바꿔버립니다.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을 소유하는 인덱스 펀드나 핵심 자산에 자금을 묻어두십시오. 셋째, 자기 자본의 고도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생산수단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과 지식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자산 관리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지금 느끼는 박탈감을 공부의 동력으로 바꾸십시오.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기르고 지정학적 변화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습관이 7억 원의 성과급보다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과급 7억은 우리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숫자로 찍히는 통장 잔고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산의 구조를 재편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역대급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변조될 수 있고 데이터는 삭제될 수 있지만 당신이 확보한 실물에 대한 권리와 세상을 읽는 통찰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종이 돈의 유효기간은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던져주는 박탈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노동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요? 아니면 설계자들의 눈을 빌려 이 부채의 파도를 넘어설 진짜 자산을 확보할 것인가요? 오늘의 박탈감을 당신의 불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관리의 완벽한 실천법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